경쟁이 너무 심한데 내가 먼저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먼저 아이를 낳아야 될까요? 혹은 결혼을 해야 될까요? 하면요, 아주 거의 모든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내 생존이 중요하죠. 당연합니다. 출산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생존이 중요하게 만든 그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에는 경쟁이거든요. 뭐가 한국 사회에서 이런 엄청난 경쟁을 낳았냐, 특히 청년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인구화학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교수 조영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초저출산은 왜 생겼을까? 이 책은요, 사실 2018년에 아이가 사라지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왜 사라지게 되는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저희 7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던 거를 모았던 거였는데, 시간이 지났지만 오히려 저희가 그 당시에 책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더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초저출산은 왜 생겼을까? 라는 제목을 바꿔서, 그리고 안에 있는 숫자들을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서 이렇게 새롭게 개정을 해서 내놓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구학에서는요, 합계 출산율이라는 지표를 사용을 합니다. 한 나라의 출산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이야기를 할 때,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거는 여성 한 명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1983년에 둘이 됐어요. 그 이후에 계속 떨어져 가지고 작년에는 2023년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가 됩니다. 0.72란 숫자는 여성 한 명이 평생을 살면서 한 명의 자녀도 안 낳는다는 이야기고요. 평균적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이라고 볼 수 있고요. 0.72가 된 2023년에 태어난 아기의 숫자가 23만 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만 명에서 50년 만에 23만 명이 된 거니까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합계 출산율로만 볼 게 아니라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로 보면은, 한국의 이 저출산, 초저출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볼 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볼 때도 굉장히 심각할 만한 수준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부가 정책을 2005년부터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 정책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게도요, 태어나는 아기는 오늘 태어났지만 이 아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영향을 주는 시점,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가는 시점, 군대를 가는 시점, 또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시점, 이거는 나중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갑자기 사회적으로, 특히 정치권에서도 정부에서도 야, 이거 큰일 났다 라고 인지는 하지만, 태어난 아기의 숫자가 실제로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때는 당장이 아니라 이건 나중에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중요성에 있어서, 오늘의 중요성에서는 자꾸 밀리게 되어 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 정책들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장기적인 대책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그동안의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나왔고,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 내왔던 것,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우리가 예상을 안 해도 됩니다. 초저출산이 시작된 지가 거의 20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20년 전에 태어난 아기들이 지금은 이미 성인이 되었고, 성인이 되면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혼란을 가져오는 일들은 이미 발생을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계속 선생님을 교원대학교, 교육대학교, 사범대학을 통해서 계속 이 선생님들을 배출을 합니다. 근데 아이의 숫자는 이미 2002년생서부터 우리가 50만 명 위로는 다시 안 올라갔거든요. 계속 줄어왔기 때문에 아이들의 숫자는 주는데 선생님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 왜냐하면 누적되니까요. 그럼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선생님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선생님을 뽑지 말아야겠다.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선생님의 숫자를 줄여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될 사람들은 나오는데 더 이상 안 뽑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딜 가야 되느냐? 자기는 선생님의 꿈을 키웠지만 다른 데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은 이미 발생을 한 거고요. 장범준님의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 아시죠? 벚꽃 엔딩이 대학들한테는 굉장히 듣기 싫은 노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 얘기 아시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고요. 문을 닫은 대학들도 있고 문은 아직은 안 닫았지만 재정이 어려워져서 지금 교수 교직원을 더 이상 충원을 못하고 있는 교수 교직원도 이렇게 월급도 낮추고 이런 대학들이 이미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18년 전에 19년 전에 태어났던 아기의 숫자를 가지고 대학의 숫자랑 맞춰보면 이미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초저출산 때문에 혹은 인구 변동 때문에 영향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본능이라는 거는 생존하는, 내가 살아야 되는 본능하고 또 동물로서 이 재생산을 하는 그런 본능이 있을 거예요. 경쟁이 너무 심한데 내가 먼저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먼저 아이를 낳아야 될까요? 혹은 결혼을 해야 될까요? 하면요, 아주 거의 모든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내 생존이 중요하죠. 당연합니다. 생존이 중요해요. 출산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생존이 중요하게 만든 그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에는 경쟁이거든요. 뭐가 한국 사회에서 이런 엄청난 경쟁을 낳았냐? 전국에서 아기가 태어났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50% 넘는 아이들이 수도권에서 태어납니다. 그 얘기는 수도권으로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수도권이라고 해서 모든 자원을 제공을 해줄 수가 없는데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살고 있으면 수도권은 그만큼 과밀이죠. 과밀이 되면은 밀도가 올라갑니다. 밀도가 올라가면은 경쟁은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도권으로 특히 청년 인구가 몰리기 시작을 하고 이 안에서 경쟁을 서로 하게 되면 높은 경쟁감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 빨리 결혼해야지, 혹은 나는 아이를 낳는 게 너무 좋아요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보다는 내 생존이 더 중요하니까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게 결혼과 출산을 좀 미루거나 아예 포기를 하게 만든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된 거고요. 이런 원인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사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상황이 좋아지더라도 실제로 출산율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 효과를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실제로 어렵지 않은 것으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대 인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로버트 멜서스가 있어요. 영국의 성직자이며 경제학자이며 그리고 인구학자인데 이분이 18세기 말에 인구론이라는 책을 처음 썼어요. 근데 이 인구론이라는 책을 처음 썼을 때 그 제목이 뭐냐면은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입니다. 인구 변동의 근본 원인에 대한 고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빈곤이 높아지게 돼요. 왜 빈곤이 심화됐느냐를 봤더니 결국에는 이 인구 밀도가 높아서 이 빈곤이 심화되게 됐고, 그 현상을 연구를 하시면서 이 멜서스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밀도가 높아지는 거가 생존과 출산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론을 다시 보게 됐고, 거기로부터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아이디어를 얻었고, 마침 보니까 그게 이제 다윈이 그 인구론을 읽고 진화론, 그러니까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 세계에도 적용이 되는, 즉 밀도가 높아지면 경쟁이 심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면 생존이 중요해지고, 근데 이제 사람이야 사람과 사람 간의 경쟁이지만 동물 혹은 이제 생태계에서는 한 종끼리만의 경쟁이 아니잖아요. 다른 종과의 경쟁이 생기는 거고, 경쟁에서 도태되면은 당연히 이제 서바이벌 피티스트에 따라서 도태돼서 이제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다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책에서도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인구론과 다윈의 진화론, 요 이야기를 많이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사회현상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볼 수가 있고요. 책을 조금 읽어봐 주시면요, 초저출산이 왜 생겼을까에 대한 원인도 아실 수가 있지만 자기가 읽어가면서 공감이 되는 챕터들이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쓴 챕터에 더 공감을 가지실 분도 있으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희 허지원 그 심리학자가 쓴 그 챕터, 특히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완벽한 부모 신드롬에 대한 이야기에 정말 많은 공감을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수의학자인 장고 교수가 쓴 챕터를 읽으시면서 동물 세계에서도 이런 저출산이라는 게 발현이 되는 생각이 생기는구나 라는 거를 보시면서 공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 지금까지 조금 안타깝지만 우리나라가 이 인구, 특히 저출산 정책이 너무 한 방향으로만 나온 거,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조금 극복하자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7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초저출산에 대한 현상, 동일한 현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자 라고 해서 이 책을 저희가 쓰게 됐던 거였죠.
저희가 이 책의 맨 뒤에 보면은 대담이 나오는데 그 대담에서도 우리는 하나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니었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하나의 테이블에 얹혀졌을 때 이 현상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지는구나 라는 거를 저희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7명이 대담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독자분들께서도 좀 답답하시긴 하실 거예요. 뭐가 답답하냐면 왜 이렇게 초저출산 현상은 해소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이거 하나면 돼.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집값이 너무 높다고, 어떤 분들은 사교육이 너무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것만 해소되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다각도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인구 현상은요, 사실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두렵게 느껴지긴 합니다. 우리나라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한 명도 안 태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두려울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래 사회는 오늘의 인구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가는구나. 그런데 그 방향이 앞으로 얼마나 바뀔 건데 그 시점이 언젠데 이걸 알려줄 수 있는 게 인구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독자분들께서는 책을 읽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미래를 준비하는데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